짝 날카로운 파여름이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을 가르고 적막한 마당에 울려 퍼졌으니 그 소리가 어찌나 처연하던지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조차 비명을 지르며 떨어질 것만 같았다. 최인석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고 거칠어진 뺨 위로 시뻘건 손자국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떠올랐으나 그는 입가에 맺힌 비릿한 핏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얼어붙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발치에 놓인 비단신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건만 안방마님 윤 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싸늘한 눈빛으로 인석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매섭게 쏘아붙였다. 천한 것들은 어찌 이리도 손끝이 야무지지 못한 게냐. 귀한 비단신에 흙탕물을 묻혀놓고도 감히 살아서 이 집 문턱을 넘으려 하다니. 내 놈이 진정 목숨이 2개라도 된단 말이더냐. 인석은 터진 입술을 꾹 깨물며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지시겨댔는데 그 비굴한 등 위로 쏟아지는 멸시의 시선들은 칼날보다 더 깊숙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다. 장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날이 너무 차서 손이 잠시 굳는 바람에 실수를 범했으니 부디 하해와 같은 아량으로 이 못난 사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인석의 목소리는 바닥을 기어가는 벌레처럼 낮고 떨렸으나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10년을 묵혀온 시커먼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윤 씨는 콧방귀를 끼며 치맛자락을 거칠게 털어내더니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듯 인석을 피해 뒤로 물러서며 혀를 찼다. 사위 흥. 어디서 감히 사위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느냐. 내 딸년이 눈이 멀어 너 같은 거지. 발사계만도 못한 놈을 데려왔을 때 내 그때 널 내쳤어야 했는데. 김진사 영감의 헛된 고집 때문에 집안에 화근을 키웠구나. 그녀의 독설은 멈출 줄 몰랐고 열려진 사랑방 문틈 사이로는 김진사의 헛기침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인석의 아내인 김씨가 정라칭후와 희희낙낙거리는 소리임이 분명했다.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데도 인석은 갱겹 저고리 하나만을 걸친 채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있어야만 했고 그의 언손등은 이미 동상이 걸려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하게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10년 전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하나만 믿고 김진사 댁에 대릴사위로 들어왔을 때 인석은 적어도 인간 대접은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허나 현실은 참혹하여 그는 낮에는 머슴처럼 소를 몰고 밭을 갈아야 했고 밤에는 김진사의 술시중을 들거나 아내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으니 이름만 사위일 뿐 실상은 노비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였다. 안채 마루에서 문이 벌컥 열리더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아내 김씨가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다. 어머니, 그깟 천한 놈 붙잡고 뭐 그리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오세요. 내 꼴 보기 싫어서 밥맛이 다 떨어질 지경입니다. 아내의 그 한마디는 인석의 가슴에 꽂혀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수어 놓았으나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깨를 감추려 애썼다. 윤 씨는 딸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닫히자 마당에는 다시금 죽음과도 같은 정막만이 감돌게 되었다. 인석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닫힌 문을 응시했는데 방금 전까지 비굴하게 떨리던 그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마치 굶주린 늑대와도 같은 서늘하고도 흉포한 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낡고 해진 종이 뭉치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펼쳐 보았는데
그곳에는 김진사가 관아의 창고지기와 결탁하여 빼돌린 군량미의 수량과 뇌물을 상납한 관리들의 이름이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그가 지난 10년간 짐승 같은 대우를 견디며 잠을 줄이고 목숨을 걸고 수집해온 김진사 가문의 추악한 비밀 장부, 흑사록 해셜록의 필사본이었다. 인석은 몸을 일으켜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자신이 기거하는 다 쓰러져가는 행랑채로 향했는데 그곳은 외풍이 심해 방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얼음장 같은 냉골에 가까웠다. 그는 희미한 등잔불 하나에 의지하여 먹을 갈기 시작했고 검은 먹물이 벼루 위에서 소용돌이치듯 그의 마음속에서도 복수의 계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붓을 들어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장부에 빈칸을 채워나갔는데 붓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김진사의 목을 겨누는 칼날 소리처럼 들려왔다. 두고 보라지. 내 이 붓끝으로 너희들의 오만함과 탐욕을 낱낱이 베어내고 그 더러운 피로 이 치욕의 세월을 씻어낼 것이다. 인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붓을 놀렸는데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춤을 추는 악귀의 형상과도 같아 보였다. 밤이 깊어 삼경 산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무렵 인석은 붓을 놓고 잠시 눈을 붙이려 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인기척에 신경이 곤두서 다시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가 은밀하게 사랑방 쪽으로 향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인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는 납작하게 엎드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김진사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집사 최가였는데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품속에 무언가를 숨긴 채 황급히 사랑방으로 사라졌다. 인석은 숨을 죽이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나와 사랑방 뒤편 탄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으니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의 귀는 오로지 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 일은 확실하게 처리된 것이냐? 김진사의 낮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어 최가의 비굴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예, 나으리, 관아의 이방놈에게 뇌물을 찔러주었으니 군량미 횡령건은 당분간 덮일 것입니다. 하오나, 어사또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사라져줘야 나으리께서 후환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인석은 숨을 멈추고 다음 말을 기다렸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쳐서 혹여나 그 소리가 방 안에 들킬까봐 가슴을 움켜쥐어야만 했다. 방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김진사가 킬킬거리며 섬뜩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야, 걱정할 것 없지 않느냐. 우리 집에는 아주 쓸모없는 밥만 축내는 개가 한 마리 있으니 말이다. 그놈 최서방 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석의 머릿속에서는 천둥이 치는 듯한 충격이 휩쓸고 지나갔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김진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놈은 글을 좀 안다고 설치니 장부를 조작했다고 덮어 씌우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놈 방에 위조한 장부와 은전 몇 덫을 숨겨놓거라. 그리고 관아에 고변하여 그놈이 도망치려다 잡힌 것으로 꾸미면 나는 피해자가 되고 모든 죄는 그놈이 쓰고 죽게 될 것이다. 아,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악랄할 수가 있단 말인가. 10년을 개처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제물로 바치려 하다니. 인석은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려는 신음과 오열을 삼켜야만 했다. 나으리의 해안에 탄복할 따름입니다. 그리하면 따님인 아기씨께서도 지긋지긋한 그놈과 연을 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최가의 맞장구에 김진사는 흡족한 듯 껄껄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인석의 귀에 지옥에서 들려오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인석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팻마루 밑을 빠져나왔는데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으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뼛속까지 사무치는 원한과 증오의 결정체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10년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가문의 몰락,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이곳에서의 처참한 삶. 이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인석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붓을 다시 잡았고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지금까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복수하리라는 막연한 기다림이었다면 이제는 살기 위해 그리고 짓밟힌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당장 칼을 빼들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내일 아침이라. 그래, 내 놈들이 나를 죽이려 든다면 나는 내 놈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 주마. 인석은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꽉 깨물었고 붓끝에 먹을 듬뿍 찍어 백지 위에 단 한 글자를 크게 써내려갔으니 그것은 죽을 사스 자가 아니라 바로 살 활호자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살 길을 찾아낸 그는 이제 더 이상 웅크리고 있는 개가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가 되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는 은밀히 챙겨두었던 보찜을 풀러 그 안에 흑사록을 깊숙이 감추고 밖으로 나가 뒷간 옆 허물어진 담장 틈새에 숨겨둔 낡은 낫 하나를 꺼내 들었다. 녹슬고 이가 빠진 낫이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그 낫은 천하의 복원보다 더 날카롭고 위험해 보였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마저 삼켜버렸고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으나 인석의 마음속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김진사가 잠든 안채를 향해 깊고 서늘한 일별을 던진 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내일 닥쳐올 폭풍우를 대비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울어대니 마치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 처량하고도 섬뜩한 밤이었다. 인석은 마지막으로 아내가 머무는 별채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때는 연모했던 여인이었으나 이제는 증오의 대상일 뿐인 그녀. 그 불빛마저도 인석에게는 자신을 조롱하는 도깨비불처럼 느껴졌다. 기다려라. 내일 해가 뜨면 너희들이 깔보고 짓밟았던 이 최인석이 어떤 사내인지 똑똑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직이 읊조리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으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타오르는 복수심만이 그의 차가운 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뿐이었다. 여명 리밍이 밝아오며 검푸른 하늘이 서서히 잿빛으로 변해갔으나 김진사 댁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한겨울의 서슬 퍼런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다. 최인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탄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살쾡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밤새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는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숨을 죽였는데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집사 최가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와 마루 밑 낡은 집신 틈새에 무언가를 쑤셔넣고는 황급히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인석은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으며 문을 열고 나가 그 물건을 확인해 보았더니 그것은 관아에 직인이 찍힌 위조된 수령증과 은전 열냥이 든 주머니였다. 김진사가 파놓은 함정이
제 발목을 잡기도 전에 눈앞에 훤히 드러난 셈이니 인석은 그 치졸하고도 뻔한 수작에 기가 찰 노릇이었으나 짐짓 모른 체하며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밀어 넣었다. 날이 완전히 밝자마자 사랑방에서 김진사가 인석을 부르는 호령 소리가 떨어졌는데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멸시와는 다른 기묘한 다급함과 흥분이 섞여 있었다. 최서방, 아직도 자빠져 자는 게냐? 썩 나와보지 못할까? 인석은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사랑방으로 달려가 문 밖에서 읊조렸다. 장인어른, 부르셨습니까? 간밤에 몸이 좋지 않아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김진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인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허허, 자네 안색이 영 좋지 않구먼. 내 자네에게 중한 임무를 하나 맡기려 하는데 몸이 그리 부실해서야 원. 허나 이 집안에 믿을 만한 사내는 자네밖에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김진사는 혀를 차며 인석에게 두툼한 서찰 하나를 건넸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부자연스러운지 인석은 속으로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야 했다. 이 서찰을 가지고 저잣거리 쌀가게를 하는 박주막 주물에게 전하고 오게. 아주 중요한 문서이니 절대 열어보지 말고 곧바로 전해야 하네. 알겠는가? 김진사의 눈은 인석의 표정을 살피느라 바쁘게 움직였고 인석은 짐짓 당황한 척하며 손을 떨며 서찰을 받아들었다. 아,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소인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 오겠습니다. 인석이 뒷걸음질치며 물러나자 김진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닫았으나 돌아선 인석의 얼굴에서는 어리숙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얼음장이 내려앉았다. 대문을 나선 인석은 곧장 박주막에게 가는 대신 인적 드문 성황당 고갯길로 방향을 틀어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며 떨리는 손으로 서찰의 봉인을 조심스럽게 뜯어내었고 그 안에서 나온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매가 매섭게 찢어졌다. 서찰에는 군량미 300석을 빼돌려 박주막의 창고로 옮겨놓았으니 그 대가인 은전을 최서방편에 보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말미에는 인석의 필체를 교묘하게 흉내낸 서명이 찍혀 있었다. 하나를 횡령의 주범으로 몰고 그 은전까지 내가 받아 챙긴 것으로 꾸미려 했구나. 내 필체까지 흉내내다니 준비를 꽤나 철저히 했어. 인석은 서찰을 구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먹과 붓을 꺼냈다. 그는 숲속 바위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김진사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내어 서찰의 내용을 교묘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군량미 300석은 예정대로 김진사 댁 뒷간 지하 창고로 옮겨라. 은전은 최서방이 모르게 별도로 처리할 터이니 절대 입을 열지 말라. 10년간 김진사의 글씨를 보며 장부를 베껴온 그에게 필체를 위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위조한 서찰을 다시 봉인하여 품에 넣은 인석은 시치미를 뚝 떼고 박주막을 찾아갔다. 박주막은 탐욕스럽게 생긴 늙은이로 인석을 보자마자 거만한 태도로 서찰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김진사 영감도 참 이런 중요한 일을 굳이 사위놈을 시키다니. 꾹꾹. 박주막은 서찰을 뜯어 내용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석을 흘끔 쳐다보았으나 김진사의 필체가 워낙 똑같은지라 의심을 거두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알았다. 가서 전해라. 물건은 오늘 밤 안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인석은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나왔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주막의 비웃음 소리는 그의 복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제 덫의 방향은 바뀌었다. 김진사가 인석을 잡기 위해
놓은 덫이 도리어 김진사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어둑해진 골목길에는 찬바람만이 윙윙거리고 있었다. 인석이 집 근처 후미진 담벼락을 지날 때였다. 어디선가 여인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사내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석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담장 너머 으슥한 곳. 두 남녀가 엉겨붙어 있는 모습이 희미한 달빛 아래 들어왔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은 바로 자신의 아내 김씨였고 그녀를 끌어안고 있는 사내는 고을 사또의 아들인 망나니 박도령이었다. 도령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그 병신 같은 남편놈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김씨가 앙탈을 부리며 박도령의 가슴에 얼굴을 묻자 박도령은 킬킬거리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조금만 참거라. 네, 아비가 곧 그놈을 처리할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놈만 없어지면 너를 내 첩실로 들이고 호강시켜주마. 두 남녀의 역겨운 대화는 인석의 고막을 찢어놓는 듯했고 심장이 쿵쿵거리며 늑골을 부수고 나올 것만 같았다. 인석은 주먹을 꽉 쥐어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지금 당장 뛰쳐나가 그들을 죽이고 싶은 사리를 필사적으로 억눌러야 했다. 지금 움직이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참아야 한다. 참아서 저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인석은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를 지켰고 두 사람이 황급히 헤어지며 떨어뜨린 놀이개 하나를 발견했다. 박도령이 김씨에게 선물한 듯한 붉은 산호가 박힌 값비싼 놀이개였다. 인석은 그 놀이개를 주워들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것을 응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훗날 김씨와 박도령 그리고 김진사 가문을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증좌정조가 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인석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호롱불을 켰다. 방 한 구석에는 아까 최가가 숨겨둔 위조 장부와 은전이 그대로 있었고 인석은 품속에서 진짜 장부인 흑사록과 방금 주운 놀이개를 꺼내어 나란히 놓았다. 김진사의 탐욕, 아내의 배신, 그리고 관아와의 유착.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는 흑사록의 마지막 장을 펼쳐 오늘 박주막에게 전한 가짜 서찰의 내용과 김씨와 박도령의 미뢰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릴 때마다 인석의 표정은 점점 더 냉혹하게 변해갔고 그의 등 뒤로 일렁이는 그림자는 마치 칼을 갈고 있는 저승사자의 모습과도 같았다. 저녁 밥상을 들고 들어온 몸종 아이가 인석의 살기 어린 눈빛에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인석은 금세 표정을 바꾸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맙구나. 날이 차니 너도 어서 가서 쉬거라. 아이가 나가자마자 인석은 밥상을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괴짝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몰래 모아둔 몇 가지 약초와 하얀 가루가 든 봉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독은 아니었으나 사람을 잠시 혼미하게 만들고 헛것을 보게 만드는 환각초였다. 김진사가 내일 아침 관아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집안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어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인석은 가루를 소량 덜어내어 김진사가 즐겨 마시는 야간문주 항아리에 몰래 타넣을 계획을 세웠다. 밤이 깊어지자 인석은 다시 은밀하게 안채 부엌으로 잠입했다. 모두가 잠든 시각, 부엌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술독을 찾아 뚜껑을 열었다. 이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취해 있거라. 깨어났을 때는 세상이 뒤집혀 있을 테니
인석은 가루를 술독에 털어넣고 휘휘 저은 뒤 다시 뚜껑을 덮고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내일이면 김진사는 이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것이고 그것은 집안 하인들과 식솔들에게 기이한 공포심을 심어줄 것이었다. 공포와 의심은 가장 견고한 성벽도 무너뜨리는 법. 인석은 김진사라는 거대한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방으로 돌아온 인석은 자리에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앞에 지난 10년간 겪었던 수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밥상머리에서 개 취급을 당했던 일, 한겨울에 얼음물을 깨고 빨래를 해야 했던 일, 아내의 차가운 냉소,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슬픔이 아닌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그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내일이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 김진사. 당신이 쳐놓은 그 탐욕의 덫에 누가 걸리는지 똑똑히 지켜보시오. 인석은 품에 안은 흑사록을 어루만지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에서는 삭풍이 울어대며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내일 닥쳐올 파란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고도 요란했다. 이튿날 아침 관아로 향하는 김진사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그 뒤를 따르는 인석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짙었다. 김진사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기에 뒤따르는 사위가 품속에 자신을 파멸시킬 비수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인석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으니 그것은 마치 하늘이 인석의 복수를 허락한다는 신호와도 같았다. 인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살아서 건너편에 닿는 자는 오직 한 사람뿐일 것이다. 김진사 댁의 아침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되었으니 안채 대청마루에는 김진사를 비롯한 온 집안 식솔들이 모여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린 채 죄인된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최인석이 있었다. 김진사는 어젯밤 인석이 몰래 탄 약초 가루가 섞인 야관 문주를 과음한 탓인지 눈동자가 핏발선 채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쇠를 긁는 듯 거슬렸다. 네 이놈. 최서방 내 놈이 감히 내 집안의 재물을 탐하고 관아의 공금에까지 손을 대다니. 네가 정녕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김진사의 옆에는 아내 김씨가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집사 최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인석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김진사가 꾸민 연극이었으나 인석은 그 장단에 맞춰주기로 작정하고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장인어른,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소인은 당최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재물을 탐하다니요. 소인은 그저 시키시는 대로 밭 깔고 소먹인 죄밖에 없습니다. 인석의 목소리는 억울함에 사무친 듯 떨려 나왔으나 바닥을 응시하는 그의 눈매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최가에게 눈짓을 보냈고 최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인석의 방에서 가져온 보찜 하나를 마루 위로 던졌다. 보찜이 풀어지며 그 안에서 은전 꾸러미와 장부 한 권이 쏟아져 나오자 하인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저것 보아라 내놈, 방구들장 밑에서 나온 것이다. 감히 내놈이 장부를 조작하여 쌀을 빼돌리고 그 대가로 은전을 챙긴 증자가 명백한데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김진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인석을 압박했으나 인석은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릴 뿐이었다.
그 장부는 어젯밤 최가가 심어둔 가짜였고 은전 역시 그들이 준비한 소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인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기이하고 서늘한지 김진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장인어른, 저 장부가 제 방에서 나왔다 하여 제가 훔쳤다 하시면 장인어른의 침소에서 옥새가 나오면 영모를 꾸미신 것이 됩니까? 누군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석의 당돌한 대꾸에 김진사는 분기탱천하여 벼루를 집어던질 듯이 날뛰었다. 이놈이 어디서 말대꾸냐. 내 놈의 필체가 담긴 서찰까지 확보해 두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갈 채비를 하라.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밧줄을 들고 다가오려는 찰나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저잣거리 박주막의 심부름꾼이었는데 등에는 쌀가마니 하나를 지고 손에는 서찰을 들고 있었다. 뜬금없는 방문객의 등장에 마당의 분위기는 일순간 정지되었고 심부름꾼은 씩씩거리며 김진사 앞에 짐을 내려놓았다. 김진사, 나으리, 박주막 행스님의 분부대로 군량미 샘플 한 가마니와 서찰을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299 가마니는 어제 보내주신 서찰의 지시대로 나으리, 댁 뒷간 지하 창고로 모두 옮겨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고 부채질을 하던 김씨의 손도 허공에서 멈춰버렸다. 집사 최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무슨 소리냐? 뒷간 창고라니, 그리고 내 서찰이라니. 김진사가 더듬거리며 묻자 심부름꾼은 품에서 인석이 위조했던 그 서찰을 꺼내어 내밀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 읽어내려갔는데 그곳에는 분명 자신의 필체로 뒷간 지하 창고로 옮겨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인석이 어제 숲속에서 바꿔치기한 바로 그 서찰이었다. 순간 김진사의 머릿속이 엉키기 시작했다. 분명 인석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횡령 물품이 서류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김진사 자신의 비밀 창고로 들어와 버린 꼴이 된 것이다. 약 기운이 도는 김진사의 눈에는 서찰의 글씨들이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보였고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럴 리가 없다. 이건 모함이다. 주마, 그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김진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하인들의 눈초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인석은 무릎을 꿇은 채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주위를 둘러싼 하인들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장인어른께서 연로하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모양이구나. 당신께서 직접 지시해놓고 기억을 못하시니 혹여나 이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시려는 건 아닌지. 그 말은 마른 들판에 떨어진 불씨처럼 하인들의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김진사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틀거렸는데 인석이 탄 약초의 환각 성분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탓에 그는 눈앞의 인석이 거대한 구렁이처럼 보여 뒷걸음질을 쳤다. 저리 가라. 저놈이 요물을 부린다. 김진사의 기이한 행동에 마루에 앉아있던 아내 김씨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석은 혼란을 틈타 마루 위로 올라가 김씨에게 다가갔다. 평소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나 지금의 인석에게서는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김씨를 압도하고 있었다. 인석은 김씨의 귀에 대고 나직하고 싸늘하게 속삭였다. 부인, 장인어른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버님께서 횡령한 죄를 덮기 위해
희생양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희생양이 제가 아니라 혹시 부인의 그 비밀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닐런지요? 김 씨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비밀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인석은 소매자락에서 어제 주웠던 붉은 산호 놀이개를 꺼내어 김 씨의 손에 쥐어주었다. 박도령과 나누신 정표를 잃어버리시면 어쩝니까? 아버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격분하여 차라리 관아의 죄를 부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가문의 수치를 씻으려 하시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것은 완벽한 이간질이었다. 김 씨는 자신의 불륜이 들통났다는 공포와 평소 돈밖에 모르던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뒤섞여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쥐고 있던 놀이개를 황급히 숨기며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는 아버지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신 거예요? 저 쌀가마니들은 또 뭐고요? 정말 우리를 다 죽이실 작정입니까? 딸의 비명에 김진사는 더욱 혼란에 빠져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아니다. 저놈이다. 최서방 저놈이 귀신을 불러왔어. 최가야. 뭣하느냐. 당장 저놈 목을 쳐라. 하지만 집사 최가조차 주인의 광기에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인석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한 존재였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서로를 물어뜯으려는 김진사 가족의 추악한 민낯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장인어른. 쌀은 이미 뒷간 창고에 가득 찼고 박주막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관아의 저를 고발하시면 조사를 나온 포졸들이 창고부터 뒤질 터인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석의 논리 정연한 협박에 김진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된 것이다. 고발을 하려니 자신의 창고에 있는 작물이 들킬 것이고 안 하려니 이 사태를 수습할 방도가 없었다. 진퇴양난의 잎에 빠진 김진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마루 위로 쓰러졌다. 나으리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김 씨는 쓰러진 아버지를 붙들고 흔들면서도 눈은 인석을 향해 두려움과 경멸이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인석은 쓰러진 김진사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들의 견고했던 성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는 소란스러운 틈을 타 슬그머니 뒷걸음질쳐 행랑채 쪽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라 승기를 잡은 장수의 여유로움이 묻어 있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인석은 흑사록을 펼쳐 오늘의 일을 기록했다. 김진사. 제 꾀에 빠져 자멸의 길로 들어서다. 김씨. 불륜의 약점을 잡혀 아비와 척을 지다. 집사 최가. 주인의 광기에 신뢰를 잃다. 붓을 내려놓은 인석은 벽에 걸린 낡은 갓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부친의 부고를 듣고 내려와야 했던 그 갓이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내어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겠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인석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서방님, 계십니까? 그것은 집안의 부진 일을 도맡아 하는 식모 월내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평소 인석을 불쌍히 여겨 몰래 누룽지를 챙겨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인석이 문을 열자 월내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서방님, 아까 대문 밖에서 웬 삿갓쓴 선비님이 서성이다가 이 쪽지를 서방님께 꼭 전해달라 하고 가셨습니다. 인석은 의아해하며 쪽지를 받아 펼쳤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내일 오시. 남산 및 정자에서 기다리겠소. 암행안공.
인석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암 행어사.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고 은밀히 투서를 넣어 불렀던 그 구원군이 드디어 당도한 것이다. 김진사가 쓰러지고 집안이 혼비백산한 이 시점에 어사의 등장은 그야말로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인석은 월내에게 감사의 눈짓을 보내고 쪽지를 촛불에 태워 흔적을 없앴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종이를 보며 인석은 내일 벌어질 최후의 결전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내일은 단순한 복수의 날이 아니다.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김진사 댁의 소란은 잦아들었으나 그 정막은 평화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침묵이었다. 김진사는 방 안에 틀어박혀 헛소리를 중얼거렸고 김씨는 자신의 방에서 불안에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인석은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는데 그 달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고 차가웠다. 마치 내일 흘려질 피를 예고하는 듯. 달물이 주위로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인석은 옷깃을 여미며 내일을 위해 정신을 맑게 가다듬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제 바람은 인석의 등 뒤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남산 난산 기슭의 낡은 정자 위로 희뿌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으니 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최인석은 인기척을 죽이고 숲길을 헤쳐 정자에 당도했는데 그곳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 쓴 한 사내가 뒷짐을 진 채 안개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내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는데 삿갓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바위처럼 단단하고도 깊었다. 자네가 최인석인가? 사내의 물음에 인석은 정중히 의비를 하며 품속에서 검은 비단으로 싼 묵직한 꾸러미를 꺼내어 두 손으로 공손히 바쳤다. 예, 그러합니다. 이것이 지난 10년간 소인이 피와 눈물로 기록한 흑사록 해셔록입니다. 김진사의 횡령 장부 원본과 관아관리들의 뇌물 수수 내역, 그리고 사적인 비리들이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사내는 꾸러미를 받아들고 흑사록을 펼쳐 몇 장을 넘겨보더니 나직한 탄식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10년이라. 자네의 인내심이 실로 대단하군. 이 정도 증자라면 김진사뿐만 아니라 이 고을의 썩은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낼 수 있을 것이네. 암행어사와의 밀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인석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대문을 들어서자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어젯밤의 약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김진사는 산발을 한 채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고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김진사는 인석을 보자마자 핏발선 눈을 부라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 이놈 어디를 쏘다니다. 이제 오는 것이냐. 내 놈이 꾸민 흉계 때문에 내 속이 타들어가는데 넌 태평하게 나들이라도 다녀온 게냐. 인석은 짐짓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납작 엎드렸다. 장인어른,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답답한 마음에 잠시 산바람을 쐬고 왔을 뿐입니다. 김진사는 씩씩거리며 최가를 불렀다. 최가야, 당장 뒷간 창고에 있는 쌀가마니들을 꺼내어 뒷산 동굴로 옮겨라. 관아놈들이 냄새를 맡고 들이닥치기 전에 흔적을 없애야 한다. 그것은 김진사의 치명적인 패착이었다. 대낮에 수백 가마니의 쌀을 옮긴다는 것은 스스로 도둑임을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었으나 공포와 도끼서린 의심에 눈이 먼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인들이 툴툴거리며 창고문을 열고 쌀가마니를 지어 나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까지 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 어허, 김진사 댁에서 웬 쌀을 저리 많이 옮긴다나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옮기더니 이제는 대놓고 옮기네 그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갈 때쯤 마을 입구 쪽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듯한 북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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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순식간에 정적을 깨는 우렁찬 외침이 고을을 뒤흔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떨어지는 날벼락과도 같아서 쌀가마니를 지고 있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짐을 내팽개치고 바닥에 엎드렸다. 김진사는 들고 있던 장죽을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안채에 있던 김씨와 윤씨도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대문이 부서질 듯 활짝 열리고 육모 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마당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모두 동작 그만. 감히 어사또의 행차 앞에 고개를 드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서슬퍼런 역졸들의 호령에 김진사댁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곧이어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암행어사가 마당으로 들어섰으니 그는 아침에 인석이 만났던 바로 그 사내였다. 이제는 삿갓을 벗고 관복을 갖춰 입은 그의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어사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싸늘한 눈빛으로 김진사를 내려다보았다. 죄인 김광수는 듣거라. 너는 고을의 진사라는 직함을 달고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군량미를 횡령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 치부를 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어사의 호통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김진사는 부들부들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두섰다. 어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이는 모두 모함입니다. 소인은 그저 김진사는 다급하게 눈을 굴리다가 구석에 엎드려 있는 인석을 발견하고는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저놈입니다. 저 대를 쌓위 놈이 모든 일을 꾸민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놈이 장부를 조작하고 제 이름을 도용하여 쌀을 빼돌린 것입니다. 저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진사의 비열한 변명에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조차 혀를 찼으나 김진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인석을 물고 늘어졌다. 내 딸년도 저놈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저놈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 작정한 역적놈입니다. 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시선을 인석에게로 돌렸다. 최인석, 죄인은 네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할 말이 있느냐. 그 순간 인석은 엎드려 있던 몸을 일으켜 세웠다. 더 이상 비굴하게 굽은 등이 아니었다. 그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김진사를, 아니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10년의 한 흔을 넘어선 초연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사또 나으리,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소인 최인석, 지난 10년간 이 집안의 개로 살면서 보고 들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인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품속이 아닌 미리 어사에게 넘겨주었던 흑사록의 사본을 다시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이 장부에는 김진사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뇌물을 바치고 쌀을 빼돌렸는지 그 날짜와 시각까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인들이 옮기려던 저 쌀가마니들, 저것이 바로 관아 창고에서 사라진 군량미임은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저놈이 배은 망덕한 놈. 인석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집안을 망치려 했다 하셨습니까?
집안을 망친 자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석은 소매에서 붉은 산호 놀이개를 꺼내어 김 씨의 발치에 던졌다. 땡그랑 소리와 함께 놀이개가 구르자 김 씨는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이 놀이개는 사또의 자제분인 박도령이 제 아내 김 씨에게 준 정표입니다. 유부녀가 외간 남자, 그것도 관아의 자제와 통정통징하며 남편을 능멸하고 그 대가로 아버지는 관아의 비호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진사 가문의 추악한 실체입니다. 군중 속에서 경악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어쩐지 김진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관아에서 봐준다 했더니만 딸을 팔아먹은 애비라니. 짐승만도 못하구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김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딸을 쳐다보았고 김 씨는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김진사의 탐욕도, 김 씨의 위선도, 인석의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어사는 지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여봐라. 대역죄인 김광수와 그 일가, 그리고 뇌물을 받은 이방과 박도령을 모조리 포박하여 형틀에 묶어라. 내 친히 추국 퇴주하여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김진사와 최가, 그리고 저항하는 김 씨를 밧줄로 꽁꽁 묶었다. 김진사는 끌려가면서도 인석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최인석, 네 이놈, 내가 너를 걷어먹였거늘 네가 감히 주인을 물어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인석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발악을 지켜볼 뿐이었다. 곤장이 춤을 추고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인석은 10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다. 화려했던 기와집, 곱게 차려입은 아내의 모습. 그러나 이제 눈앞에 있는 것은 흙투성이가 된 죄인들과 탐욕이 빚어낸 폐허뿐이었다. 매우 철아, 어사의 호령과 함께 김진사의 엉덩이 위로 곤장이 떨어졌다. 의악살이 터지는 소리와 비명이 울려 퍼질 때마다 인석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검은 덩어리들이 하나둘씩 부서져 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복수의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다. 아내 김 씨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인석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서방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인연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은 추악이 그지없었다. 인석은 그녀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눈을 맞추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타인을 바라보는 듯한 무관심만이 남아있을 뿐. 부인, 아니 죄인 김씨? 당신이 내게 주었던 그 멸시와 조롱의 시간들. 나는 그것을 땔감 삼아 10년을 버텼소.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그저 닥쳐온 불행이 두려워 흘리는 악어의 눈물임을 내 어찌 모르겠소. 인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김 씨의 절규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심판은 끝났다. 악인들은 그들이 뿌린 씨앗을 고스란히 거두게 되었다. 마당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은 인석에게 길을 터주며 경애와 동정 섞인 눈빛을 보냈다. 저 양반이 진짜 대단한 양반일세. 10년을 칼을 갈았다지. 무서운 사람이야. 인석은 어사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으리, 소인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부디 공정한 법으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어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인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수고했다. 내 공이 지대하니 나라에서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인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상이란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잃어버린 이름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관아뜰을 빠져나와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하고 자유로운 햇살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겨울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듯 찬바람이 윙윙거리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으나 그의 잃어버린 10년 세월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인석의 눈가에 맺힌 물기는 눈물이 아니라 긴 악몽에서 깨어난 후 남은 식은땀과도 같았다.